제1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럼은 일단 여러분들이 뒷면에 보시면은 출연자 프로필 나옵니다. 출연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성업입니다. 거룩한 선교 이야기 편집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발제는 김주일 박사께서 하셨는데, 김주일 박사님은 이민사회변화연구소 소장, 갈릴리 신학대학교 총장,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전 회장, 버클리 스쿨 오브 테올로지에서 디 미니스터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샌프란시스코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MBV 과정을 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재희 목사입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박건우 회장님은 재미 한국노인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8기부터 21기까지 꾸준히 민주화 운동을 해오셨고요. 미 중소기업청 SCORE 중소기업 카운셀러로 수고하셨으며, 캘리포니아 제60지구 민주당 하원 후보로서 나서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연방정부 철도청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하신 바 있으십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음 토론자로서 안태영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소개합니다.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통일전략연구원 협의회 통일관계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PhD를 하셨고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셔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마지막 토론자로서 송영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블레싱 미션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CTS 기독교 TV 방송국 선교사, 그다음에 C채널 TV에서 사목하셨습니다. 명성교회 해외 선교부와 국내 선교부에서 담당 목회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풀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디미니스터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MDV와 THM을 이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대선 결과 분석과 향후 전망 및 대안입니다. 김주일 박사께서 나오셔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요, 제가 오늘에 관계된 말씀이 이렇게 찾아져서 좀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랑이면 그 전에 바로 그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노래했던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랬습니다. 13장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을 기대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제가 오늘 주제로 좀 가려고 합니다. 윤석열 얘기 많이 하고 싶어 하시죠, 지금요? 듣고도 그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데 잠시 좀 송년회 시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고요. CNN과 BBC에서 미국 대선 민주당 패배 원인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죠, CNN. 그리고 영국을 대표하는 언론사입니다, BBC가. 이렇게 5가지로 꼽았습니다. 그걸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꼽은 5가지를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에 대한 네거티브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미국 국민들은요,
트럼프의 도덕성을 원치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에 대한 네거티브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캠페인을 일관했다. 그것은 곧 비전 부족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했고요. 두 번째는요. 바이든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차별화에 실패했다. 그래서 정책이 동일하게 읽혔으며 정권 교체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다. 해리스의 지금 두 가지 것이 다 캠페인 실패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조직 내부에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한 번 승리했던 바이든 참모들하고요. 또 재선까지 다 임했던 오바마 참모들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내부 갈등을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시 샤피로라고 경합주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던 펜실베니아 거기 사모는 주지사 그런 훌륭한 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월즈를 선택했는가? 그래서 런닝메이트에 실패하는데 이것은 저도 조금 분석이 그 해리스의 상승세가 꺾인 게 그 부통령 토론회에서 51대 49로 월즈가 지고 진짜 제2의 트럼프 2 시즌을 암시하고 있는 벤스의 승리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리스가 꺾이고 회복을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분석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나중에 저희 토론 때 저의 어떤 분석 때 한 번 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전통 지지층이었던 민주당의 흑인 라틴계 청년들의 표를 많이 장식당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아시죠? 너무 잘 분석했어요. 이것은 뭐 염두에 둘 필요성이 이제 없고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전략적인 분석에서 매우 타당합니다. 굴지 언론사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질을 좀 파고 들어가서 왜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었는지 똑같이 제가 훨씬 먼저 CNN보다 BBC보다 훨씬 먼저 다섯 가지를 꼽았는데 그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그 진보와 보수와의 싸움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만큼은 뭐 거의 절대적인 본질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발표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 상수 인종입니다.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 인종들의 지금 비율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한국 같으면 이제 진보와 보수, 지역적 진보와 보수거든요. 또 연령별 진보와 보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좋은 사회는 선진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상생 경쟁으로 성장하는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하자를 안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백인이 75%입니다. 백인이 아직까지 80에서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죠. 우리가 백인하고 흑인하고 싸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흑인은요 12.3%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 10%에서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라틴계는 9%, 그리고 아시안이 3.6%,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0.6% 이렇게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중에서 타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인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 정권이 교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일주에요. 해리스는 위급하니까 오바마 부부를 내셨습니다. 왜요? 여론조사에서 인기 짱이니까. 그런데 그 오바마 부부를 내세운 그것은 화이트 트럼프,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화이트 트럼프의 준동을 불러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해착이다. 왜요? 오바마 다음에 가장 인기 좋은 빌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백인 여자가 나와도 유대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트럼프에게.
그러면 왜 도대체 하필이면 바이든은 해리스를 지명하고 다른 후보를 내줄 수 없도록 했을까? 제가 고민한 건데 여기 발표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들어오고 있어서 염려스럽긴 한데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흑인 여자 해리스를 지명해서 이기게 함으로써 모욕을 주려고 했다. 이러한 그 분석이 저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종의 문제는요, 제가 길게 갈 수 없어서 좀 줄이면 이 안에는 성별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여성의 유리천정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낙태 문제가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이거 역시도 나중에도 제가 지적합니다만은 진보 성향을 가진 연방 대법관의 대통령 지명권이 있었는데 이 진보 민주당의 그 포션을 이루고 있었던 그러한 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직을 이행하면서 진보 정권 때 진보 대법관을 선임하는 그 엄청난 대사역을 순간순간 매번 놓쳐왔기 때문에 지금요 트럼프가 2번 탄핵됐어도 다시 2번째 대통령을 한 것은요 어마어마한 진보 세력의 반성을 불러오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여러분요, 만약에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됐다면 미국이 전 세계의 상징적인 국가가 되고 민주주의를 많이 선전하고 수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백인 남성뿐 아니라요, 나팅게 더구나 흑인 남성들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후보를 내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LA에서 더구나 더 뼈저리게 느껴야 될 건데, 이 인종의 문제에서는요, 라틴 아메리칸과 흑인들과의 그 갈등을 항상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4.19 폭동을 보면은요, 계층 간의 갈등인데 분출구로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LA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가지고 코리아타운이 쑥대밭 되잖아요. 그 똑같은 통치 이념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 백인 지배층들은 흑인들이 빼앗긴 일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칸들이 다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데 이번에 극명하게 그게 드러났고 그 오랜 그러한 그 전략이 이번 선거에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분석만 하고 그 전망이라든지 대안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패널들에게 다 제가 맡기고 싶은데요. 이제 한편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종화합도 중요하지만 백인 저소득층에 관심할 때다. 이런 그 대안을 좀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백인 저소득층, 이번에 해리스도 트럼프도 부통령을 선정할 때 백인 저소득층을 상징하는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좋아했던 그 월즈는 그대로 가난한 자입니다. 백인 저소득층의 신분을 극복하지 못한 주시자. 그런데 벤스는 가난한 백인의 삶을 극복하고 부자가 된 후보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마지막 우리 송영호 박사님이 언급하실 수도 있는데, 벤즈는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미래로 보고 있는 코인 홀더입니다. 아시죠? 서부 쪽에 와서 그렇게 성공하고 그 모든 몇천만 달러의 돈을 다 코인을 산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기는 어떻게 될 거냐, 어떤 분이 그러겠는데 코인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원인이 경제입니다.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누구의 승리 공식이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승리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난 3번의 승리, 바이든 대통령부터 중간선거에 이르기까지 지난 3번의 승리에 해가지고 이 공식이 무뎌지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오바마 지우기를 했던 것처럼 바이든이 정권 교체해가지고 집권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트럼프 지우기를 과감하게 했어야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고, 중국과의 무역전쟁 4년 만에 전 세계 경기를요, 경제 문제를 이렇게 다운시켰으면 그걸 회복할 전략을 세웠어야죠. 무역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생필품의 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걸 낮출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과감하게 중국하고 무역전쟁 할 필요 없다. 왜? 우리는 체제에서 승리했으며, 민주국가가. 그리고 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은 언제나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고 갔었으면 집권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인권이 이루어졌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생필품의 80%를 장악당했으면요,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끝냈어야 맞습니다. 그랬으면 집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국가를 가는데, 그거 다른 말로 하면요, 고립주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100년사를 살펴봐도요, 고립주의를 선택한 강대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개방주의,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혁했고 개혁의 길을 갔던 국가만이 100년 이상의 지배력이 가지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안타까운데, 내수 경기를 진작하면서 생산성 제한을 높이면서 동시에 관세 철폐하면서 FTA, 말 그대로 얼마나 좋아요? 프리텍스, 그거 트레이딩 텍스 그거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거 넘어가려고 해요. 세금하고요, 중산층화 전략이 매우 중요했는데 경제 문제에서 이걸 손대지를 못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중산층의 세금 감면은 기본이고요, 대기업과 자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등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그런 가시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요, 금리도요, 부동산 몰개지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그 탄력적인 좀 디퍼런한 금리들이 적용돼야 되는데 연준에 너무 내맡기고 방치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제 문제에 있어도 하나 더 꼽고 싶은 게 경제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중산층 그 전략 속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일반 백성들의 심리 그대로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증대돼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대 자본의 독점적 그런 권한들을 법률로 제어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손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경제 양극화 해소 문제가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악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여러분 아시죠? 의료 혜택 오바마 지우기까지 트럼프 했지만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고,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을요 매우 확대하는 그러한 그 재정 편성이라든지 전략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패배의 요인이요, 이민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요, 이민 제도는 미국의 전 세계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미국의 얼굴이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퍼스트 내지 마가, Make Great America Again, 이렇게 그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게 되죠. 그 마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복음서,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극우 복음주의적 극우 기독교인들이 그 또아리를 들고 있고요. 2025년 플랜에도 똑같은 그런 짓을 해리스 재단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찌됐든요, 불법 이민자 문제가 대단히 이슈였어요. 제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한번 보세요. 그 반이민 정책이 트럼프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다수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 빼앗길까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는요, 아니 자기 나라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서류 미비자들이라든지 부적격자를 우리가 쓰레기통도 아닌데 미국이 받아야 되느냐, 인권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 그 보편적인 생각에 대해서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자, 불법 이민자는 안 된다, 합법적인 이민자 받아들인다, 뭐 이런 표현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데
너무 정직한 거지. 이따가도 나옵니다만은 폴리티컬 커렉트니즘이라고요. 네스라고 뭡니까? 정치적 올바름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재미납니다. 전망 제가 좀 해보면 자 불제자를 추방한다지 않습니까? 몇 조 억이 들어도 추방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불제자를 추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생산성을 담보하고 있는 노동력들이 다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업, 생산성 최하의 유일한 지금 보루인데 농업 무너지고요. 건축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비스업 순으로 무너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코 트럼프 찍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살아지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50인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세워준 이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이민의 문제는 외교 정책의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두 전쟁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만 여기지만 아시다시피 곡물 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연히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가 어떤 정책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를 암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계 경찰국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사회학자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강대국은 단 한 번도 약소국을 배려해 본 적이 없다. 그동안 미국이 자기 정체성을 왜곡하고 스스로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강대국의 자기 이익 우선주의는.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완화시키고 조절하고 하는 능력들을 이제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이 없는 동맹은 필요 없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열광하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따가도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의 가치관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이익이 없으면 악인 가치관을 가지고 대부분이 살아갑니다. 저 한국 갔더니 이것은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은 그래도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선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우선주의로 새로운 제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 신제국주의 내지 신파시즘이요. 그 독재국가로의 그 회귀는 결국은 우리 인류 전체에 불어닥치고 있는 나르시즘, 자기 중심성 내지 자기 도치증, 개인주의 이건 넘습니다. 이기주의도 넘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질병인데 이 광풍이 결국은 지금의 파시즘과 트럼피즘을 낳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민 의무를 얘기할 때마다 정책을 얘기할 때마다 말이죠. 이민자하고 범죄자를 이렇게 똑같이 도치시킵니다. 이민자하고 범죄자하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전략이었는데 그것은 곧 뭐냐면요. 내재된 폭력적 백인 우월주의를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백인 우월주의의 좋은 포장이고 좋은 대체자고 그 다음에 그 폭력의 대상으로 이민자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그 전략을 썼다는 것이죠. 더구나 백인 노동자 계층에는요. 끝없는 무한 경쟁을 야기하는 대상으로 남미 이민자 라틴계들을 그렇게 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